해가 길어졌습니다. 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이트의 혁명적인 작품 트라움 도이퉁 1900년도에 출간된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마도 이 작품은 칼 막스의 다스 카피탈 자본론에 버금가는 작품이고, 프리드리히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그죠? 디케네알로기 데얼 모랄에 버금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이것은 프로이트가 1899년도에 편집자에게 넘겼지만은 편집자가 보고 이 연도를 조금 늦게 표기해서 1900년에 나온 작품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사실은 1989년도에 출간됐죠. 프로이트가 마침내 정신분석의 아버지로서 자기의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꿈에 대한 해석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인데, 정말 중요한 작품이야, 여러분. 이건 가히 정말 혁명적이고요. 이러한 꿈의 해석이 오늘날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변형되고 반박된다고 하더라도 이 꿈이라고 하는 이 트라움이 정말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그러한 지름길이요, 왕도라고 한 프로이트의 그 주장을 오늘날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 있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무의식에 대한 개념은 없다고 할 정도로 프로이트의 트라움 도이퉁은 정말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을 들고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독일어 원본을 줄 빡빡 그어가면서 다시 사유하고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뽑아내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꿈 많이 꾸시죠?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은, 그죠, 그 꿈에서 다 깨버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트라움 도이퉁은 여러분들이 1917년도에 출간된 정신분석 인문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작품과 항상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중요한 논점들이 함께 나타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917년도에 나온 정신분석으로의 인문에 대한 강의, 폴레중 앤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라고 하는 이 작품을 함께 꼭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도는 역시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정말 탁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어려운 부분을 핵심적으로 짚어내서 여러분들에게 1차 자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는 1895년도부터, 그죠, 이 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신분석을 생각했는데, 사실 그전에도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1886년도에 개인 진료소를 차리고 환자들을 신경증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다가 이 사람들이 꿈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꿈 얘기를 계속하고
그 꿈속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소망, 독일어로 분슈야, 여러분.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를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꿈이 도대체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들이 꿈을 이야기할까?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죠? 의사로서.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닌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신경증 병리과 의사로서, 그죠? 진료를 하다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신분석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상호적인 게 있는 거야. 프로이트의 관심과 이 환자들의 임상 실험을 통하여 드러나는 현상들을 상호적으로, 그죠? 연결하면서 사유를 하다가 이 정신분석학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유명한 니체의 이루지 못한 소망, 그죠? 이게 꿈의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데, 니체의 연인으로서 루 살로메가 있잖아, 그죠? 이 루 살로메를 통하여 프로이트가 나중에 또 니체를 또 소개받는단 말이지. 철학에 관심 있었던 프로이트가 니체를 안 읽었을 리가 없어요. 이 초기에는 영향이 덜해, 확실히. 나중에 언젠가 예도가 니체와 프로이트라는 강좌를 한번 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재밌겠죠, 그죠? 이 작품의 주제는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은 뭐냐? 꿈은 억압된 소망의 위장된 충족이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 그게 꿈이라고 하는 거는 억압된 소망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루지 못한 좌절된 소망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충족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밀고 나가요, 프로이트가. 그래서 꿈은 뭔가 소망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을 위장된 방식으로 꿈속에서, 그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95년부터 프로이트는 이런 걸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분석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은 200개 이상의 꿈이 나와. 그런데 여기에는 프로이트 자신에 대한 꿈이 한 50개가 돼요. 4분의 1 정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분석을 수행하고 난 뒤에 쓴 작품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명제를 갖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 이것도 중요한 명제. 꿈을 해석한다는 거는 마음의 무의식적 활동에 도달하는 왕도야.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은 꿈으로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핵심적인 어떤 논점인 거야,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왜 인간은 꿈을 갖다가, 그죠? 꿈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이루지 못한 소망을 충족시키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루지 못한 소망은 왜 또 성적인 어떤 욕망과 더불어서 나타나는지, 왜 인간의 강력한 본능과 더불어서 이러한 꿈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이, 그죠? 사슬을 따라가 보면 왜 이러한 성적인 것과 관련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꿈은 위장된 방식으로 충족돼야 되는지,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건 프로이트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꿈속에서 나는 호수에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어. 그죠? 독일어로 볼렌이야. 뭐뭐 하고 싶은 소망인 거야. 의지인 거야. 뭐뭐 하고 싶어. 그런데 꿈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 나는 호수에 가고 싶어. 그러면 꿈속에서는 호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위장되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명확하게는 17년도에 출간된 그 꿈의 해석에서도 나타나지만 정신분석 입문 강의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해요. 꿈은 꿈속에서도 검열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검열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과 다스 베부스터, 무의식 다스 운베부스터, 전의식 다스 폴 베부스터인데, 전의식이 바로 검열을 하는 기관이야. 이 세 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 라는 작품에 가서야 나타나. 그러나 꿈의 해석에서도 곳곳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왜 통일체가 없는지 알아? 꿈을 꾸면서 인간 검열을 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꿈이 이루지 못한 소망을 표현하는 그러한 장치고,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꿈속에서 이야기가 막 스토리로 막 펼쳐져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꿈속에서 인간은 검열을 한다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검열을 하니까 꿈속에서 이 무의식은, 그죠? 꿈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응? 꿈의 해석 5장에서는 프로이트의 말을 따라가 보면, 꿈은 그죠? 보통 일상생활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드러날 때가 많아.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꿈은 현실 세계와 무관계한 게 결코 아니야. 프로이트 이전에는 현실 세계 말고 꿈의 세계 따로 있다고. 아니, 꿈은 레알리테트, 현실 세계와의 연관 안에서 나타나요. 이게 프로이트의 혁명인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최근에 겪은 어떤 경험으로부터 경험의 내용이 꿈속에 나타나.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 시절의 옛 추억이 나타나. 어린 시절의 옛 추억. 엄마랑 아빠랑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뒤섞여 갖고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 날아다니는 게 나타나. 날아다니고 추락하는 게 나타나. 여러분, 그런 꿈 다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꿈이 나타나. 끊임없이 시험을 쳐, 우리는.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공포와 불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일 수도 있어,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알몸과 같은 게 막 나타나. 똥과 오줌이 막 나타나. 여러분 경험하셨죠? 얘들도 경험한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뒤섞여서 나타나. 그 다음에 뭔가 동경하던 것. 어렸을 때건 뭐 청소년 때건 뭐 하여튼 언제건 아름답다라고 특정 장면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흔적으로서 남아서 꿈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 재미있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꿈은 분슈, 소망을 따라서 의미와 연쇄가 있는 거야. 낙관적으로 말하면. 어? 그러니까 꿈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여기에서 공통된 거는 꿈은 분슈라는 거야. 그런데 억압된 소망인 거야. 왜 억압되죠? 우리의 욕망과 본능, 충동은 뭐야? 인스팅크는 현실 세계에서 억압하잖아요. 어? 현실 세계에서 억압된 소망이 여러분들 다 있잖아.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직업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친구와의 관계와 연관된 것이든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것이든 여기서 이제 오이디푸스도 막 나오죠. 그죠?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버지를 제거하고 싶어. 소포클레스의 어떤 그 작품을 통하여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나타나는 거야. 그죠? 또 꿈은 그죠? 꿈은 노골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 그건 바로 어린아이들의 꿈이 그렇다 그래.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꿈은 노골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 이게 이제 영혼이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뭔가가 강렬하게 소망했는데에 그 강렬한 소망이 꿈속에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 군대 갔는데 맨날 휴가 가는 꿈 꿔. 이해가 되죠. 또 하나는 프로이트가 직접 언급하는 건 탐험가. 남극 탐험가가 꿈을 꾸는데 탐험하는 대원들은 뭔 꿈을 꾸느냐. 음식이 막 쌓여져 있는 꿈. 그 다음에 담배가 이렇게 산더미로 쌓여져 있고 우체부가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그러한 편지를 전달해 주는 꿈. 이런 건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이런 것들 외에는 대부분의 꿈은 은폐되고 위장된 채로 나타나. 그 한마디로 꿈은 뭐예요? 꿈은 이루지 못한 소망, 원함, 그것이 억압된 채로, 그죠? 위장된 채로 표출되는 게 바로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는 그러한 성적인 것. 그 다음에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검열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실 원칙에서의 검열이 일어날 때에 도무지 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들. 그러니까 꿈에서도 검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자아는 나중에 나온 개념이지만, 이 초자아가, 강력하게 윤리적, 도덕적, 이런 잣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발동하는 사람들, 성직자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의 억압에 의해서 살아가는 청교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 검열이 다르겠죠. 그게 꿈에서도 검열이 있는 거야.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이걸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예술가들의 꿈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고 통일체가 있을 것 같다. 이건 예도의 생각이에요. 그럴 것 같아. 그 검열에 대한 기준이 그죠? 사람마다 다른 거야, 여러분. 그 꿈에서도 우리는 검열한다니까. 그래서 꿈속에서도 위장된 꿈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꿈은 명시적 내용을 갖고 있어. 이걸 독일어로 마니페스털 트라움 인할트라 그래.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잠재적 내용을 갖고 있어. 이걸 독일어로 라텐털 트라움 인할트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꿈의 사고라 그래. 그게 트라움 게당크라 그래. 이 뭔 말인지 알아요? 모든 꿈은 명시적 내용이 있어.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야, 의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명시적 내용은 전부 다 장면이야. 장면. 그림과 같은 표상인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이야기할 땐 언어로 해석한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 장면 배후에 숨어 있는 잠재적 꿈의 사고가 있는 거야. 이게 프로이트가 라텐털 트라움 게당크라 그래. 그게 꿈의 사고는 뭔가 하면은 꿈의 명시적 장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배후에 가리워진 채로, 그죠? 이 명시적 꿈의 장면들의 맥락을 형성하는 건 거야. 요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응?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그게 꿈은 명시적 내용으로서의 꿈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나서,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요런 내용이다. 이게 바로 명시적인 건 거야. 그런데, 그 장면은 대부분 다가 스토리의 통일체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은 바로, 트라움 이스트 메타포라 그래. 꿈은 은유야. 왜? 맥락화되지 않아.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야. 꿈은 상징이야, 여러분. 짐볼이라고. 이 폴 리케르가 프로이트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꿈은 상징인 거야. 상징은 의미가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꿈은 중층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여기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 트라움 이스트 메얼파하 위벌 베스팀트. 그게 꿈은 다층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야. 중층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뒤섞여 있는 거야.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의미와 사슬을 연결하게, 그 장면의 사슬을 연결시켜 주는 게 꿈의 사고인 거야.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면 프로이트를 오해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꿈 사고가 있고, 이 꿈 사고는 하이데거적으로 볼 때 페얼볼겐, 독일어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명시적인 게 아니라 잠재적인 건 거야. 그게 바로 잠재적 내용인 거야. 그러나 이런 구별은 항상 구별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꿈 해석을 통하여 이 두 개를 동일시시켜서 나타날 때도 있어. 어떤 꿈은 하도 명시적이어서 구태여 명시적 꿈의 내용과 잠재적 꿈의 사고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꿈도 있어. 그죠? 꿈은 정말 다양해.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야. 꿈은 은유인 거야. 프로이트가 직접 비유하듯이 꿈은 어떤 그림 퍼즐놀이와 같은 거야. 막 뒤섞어 놨어. 그래서 막 장면이 막 떨어져 있어. 스토리로 연결될 수가 없어. 연결될 때는 이미 의식이 해석한 거야. 그래서 꿈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될 때조차도 그 의미가 중층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료한 꿈조차도 명확하게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꿈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꿈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일어로 트라움 아르바이트라고 해요. 꿈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작업을 네 가지로 나눴는데 마지막에 2차적 수정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작업을 프로이트는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세 개만 남는 거예요. 첫째가 뭔지 알아요. 꿈은 해석할 때에 꿈 작업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압축이에요. 페얼디히퉁이에요. 디히테는 독일어로 뭐예요? 독일어로 디히테는 실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실을 써서 압축한다라는 페얼디히퉁이에요. 꿈은 압축되어 있어. 두 번째가 뭔지 알아? 페얼쉬붕이야. 전치되어 있어, 꿈은.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전치되어 있어서 꿈은 그 장면에 연쇄된 의미와 연쇄를 따라갈 때에, 사설을 따라갈 때에, 해석을 하면서 따라갈 때에 압축과 전치의 구조를 탁월하게 해석해야 꿈은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꿈은 꿈의 사고로 환원돼 버려요. 그래서 꿈 해석은 정신분석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꿈 해석은 과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은 과학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모든 꿈은 그죠? 꿈의 내용은 꿈의 사고로, 잠재적 꿈의 사고로, 감추어진 꿈의 사고로 뭐야? 환원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꿈은 해석될 수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의미와 사설을 따라가며 해석될 수 있는 거야. 놀라운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 작업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가 뭔지 알아? 첫 번째가 압축, 두 번째가 전치야. 사실 전치는요, 프로이트는 초기에는 위벌트라궁, 페얼제중이란 단어랑 함께 써. 이건 전이란 뜻이야. 그런데 전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의사에게 상담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원초적 장면에 대한 감정을 의사에게 투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의사가 그 원초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걸 전이라 그래. 근데 전이는 옮겨졌다라는 거야. 리비도가 다른 대상에 부착되어서 전이 되었다는 거야. 다양한 뜻이 있어.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전이는 이런 꿈의 해석에서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거를 바꿔서 페얼쉬붕이라 그랬던 거야. 전치야, 이거. 전치는 좀 달라요. 세 번째가 꿈 작업에서 중요한지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표상이야. 이게 리케르가 환장했던 거예요. 결국 표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폴슈텔룽이야. 꿈은 장면으로 나타나. 원초 장면이 있고 그 원초 장면을 의식적으로 명시적 꿈 내용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원초 장면을 찾아가는 게 바로 꿈의 해석인 거야. 그죠? 찾아가는 게 꿈의 해석인데, 어쨌든 꿈은 표상으로 나타나. 여기에서 이 표상을 설명하면서 프로이트는 시를 쓰는 시인과 그 다음에 조각가와 화가들의 어떤 그러한 그림으로서, 조각으로서 예술을 표현하는 그런 조형예술가들을 비교합니다. 이게 탁월한 거예요. 결국 무의식의 주인은 예술가들이라. 시인과 그 다음 화가와 조각가, 이런 자들이 무의식의 왕도를 표현했던 위대한 그러한 인류의 선구자들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은 소포클레스의 작품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야기하잖아, 프로이트도. 여기서 나타나는. 그래서 락강도 에크리에서 프로이트를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음악과 미술에 대한 어떤 탁월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예술가들의 예술에 대한 잡지를 읽어야, 당신들은 무의식을 알 수 있다 그럴 정도로.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꿈 작업의 세 번째 표상을 다룰 때 이야기하는 거야. 시는 뭐야? 시는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서 표상이 나타나. 읽는 자들도 시를 읽을 때 표상으로 나타나. 시는 맥락화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꿈과 유사한 거야. 맞죠? 시에 맥락이 들어가면 그게 뭐가 돼? 산문이 되지. 그게 시예요. 예술 작품 역시도 맥락이 없어. 그 장면을 하나를 딱 떼갖고 그림을 그리고 특정한 대상을 딱 떼갖고 조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맥락화는 그것을 해석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집어넣어서 해석해야 될 수도 있어. 백날 그 작품을 직접 그린 자들이 자기는 이런 의도로 그렸다 그래도 그 작품을 보는 자는 또 다른 맥락화를 갖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이 예술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꿈도 그런 거야. 꿈에는 맥락이 없어. 그래서 해석자는 이러한 꿈 사고를 통하여 숨겨진 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이 명시적 장면으로서 나타나는 꿈 내용을 보충하고 이것의 의미와 사슬을 따라서 해석함으로써 뒤집어진 그러한 장면들을 해석해야 비로소 그 꿈은 통일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꿈은 은유인 거야. 꿈은 상징이에요. 상징은 다양한 의미와 사슬로 나타나는 다양한 은유들의 복합체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이트를 연구하다가 폴 리게르가 악의 상징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얘도는 장담합니다. 상징의 대가가 됐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죠? 그 다음 네 번째가 2차적 수정인 거예요. 이건 해석하는 사람이. 이 해석은 정신분석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꿈을 꾸던 자가 지 꿈을 말하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이 2차적 수정이 있는 거야. 이게 마지막 단계인 거야. 꿈 작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왜 압축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에 감추고 있는 소망과 욕망과 본능을, 강력한 본능, 여러분. 그 본능을 사회적 검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꽁꽁 감춰야 되는 거야. 압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욕망의 대상, 소망의 대상을 다양한 인물이나 사물들로 압축시켜버려. 그래서 압축은 은유에 속하는. 그래서 이 압축된 다양한 그러한 어떤 꿈의 상들을 해석자는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압축을 해. 검열은 누가 해? 사회적 도덕과 종교와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현실 원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검열하면서 꿈을 꾼다니까. 그래서 꿈은 맥락이 없는 거야. 왜? 꿈꾸는 자가 검열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검열 때문에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소망의 대상은 압축으로 나타나. 압축돼 있어야 되는 거야. 다양한 어떤 그 대상들이 막 겹쳐져서 중층적으로 막, 시의 어떤 단어 하나 속에 의미가 막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압축돼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 대상을 그대로 드러내면 검열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위장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전치인 거야. 전치는 환유야. 그게 어떤 대상,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도가 어떤 꿈을 꿔. 그러면 그 꿈꾸는 욕망의 대상이 학교라고 합시다. 그러면 학교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잖아. 표상이 있잖아. 그 표상을 거기에 알맞는 창문이라든지 학교의 운동장의 어떤 특정한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와 연관된 나무라든지 학교의 독특한 어떤 현관문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욕망의 대상에서 그 전체 하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두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치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환유해갖고 이걸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검열에 안 걸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상으로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 꿈은 뭐야? 상당히 특정한 장면에서 트라우마적 꿈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어렸을 때에 예를 들면은 뭐야? 어떤 것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예도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표상이 있는가 하면 예도가 그래서 지금도 고기 국물을 잘 못 먹어요. 구운 고기는 좋아하는데 예도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어렸을 때 고깃국에 있는 기름 있잖아. 그 기름이 막 되게 징그럽게 보였어. 그래서 그거를 아주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지금은 많이 소화가 됐어. 그래서 지금도 백숙도 안 먹고 백숙은 안 먹어요. 그런데 하여튼 고기로 된 국물 막 기름 둥둥 떠서 막 그 작은 방울과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나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것이 어렸을 때의 특정 장면이 억압됐단 말이야. 잊어버렸어. 억압되든 충격을 받았든 아니면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 울스제는 원초 장면이 뭐야? 잊혀지고 망각됐어. 그래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다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하여 애착을 보인다든지 어떤 것에 대하여 혐오를 드러낸다든지 어떤 특정한 상에 대하여 그건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의미와 사슬을 따라가 보면은 어렸을 때에 억압된 소망이 지금의 그러한 상을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특정한 트라우마의 상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런 기억이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이 기억을 끊임없이 압축과 전치를 통하여, 그죠? 이 기억은 변형되어서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꿈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꿈은 단지 어떤 그 내용의 명시적 내용을 분석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꿈의 명시적 내용, 의식으로서 우리가 꿈꾸고 난 뒤에 꿈꾸었던 자가 말할 수 있는 그 의식적 내용은 언제나 그 배경의 꿈 사고를 통하여 맥락화됨으로써 이 꿈 사고가 맥락화시킬 때 그 명시적 꿈의 장면은, 그죠? 비로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꿈 사고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감추어져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프로이트는, 그죠? 꿈은 인간의 마음에
무의식, 그죠? 무의식을 어떻게, 무의식의 활동에 도달하는 왕도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또 뭐야? 꿈은 낮에 일어난 어떤 다양한 경험에 대한 잔재가 모여져서 꿈으로 나타나. 그런데 이때의 꿈은 언제나 나의 어렸을 적에 이루지 못한 소망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본능과 연결돼가 복잡하게, 그죠? 그것이 왜곡된 상태로, 위장된 상태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한번 이 강좌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분석해 보셔. 프로이트가 말했던 것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꿈 작업을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의미와 사슬을 찾아 나가서 왜 내가 이런 꿈을 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그런데 보통 의식에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갖고는 은유의 어떤 그 다양한 그림들의 어떤 흩어짐만을 갖고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의미를 잡아낼 수 없는 거야.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오늘날 우리에게 결정적인 의미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명료한, 낮에 보는 그러한 명료한 어떤 그러한 상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밤에 꾸는 거죠. 이러한 낮의 잔재들이 밤에 의식이 쉬면서 드러나는 그러한 다양한 욕망의 배출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거죠, 삶의 에너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꿈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은 뭐예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대낮보다는, 거죠, 무의식, 그 가면을 벗고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밤의 꿈의 세계를 초현실주의자들은 더 좋아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역시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논점들이 아니겠는가, 예도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꿈의 해석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이거 벌써 어두워졌어. 얘도 눈이 안 보이네. 아마 두 번째 언젠가 보다 더 세밀하게, 그죠? 꿈의 해석에 대한 강좌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애청자 되시는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의 고정 강좌를 후원해 주십시오. 물러갑니다. 추스.